나는 한 지방대학 씨름부에서 활동하며 한때는 프로 선수를 꿈꾸던 학생이었다. 씨름은 내 삶의 전부였고 훈련장에서 흘리는 땀이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고 믿었다. 그러나 허리 부상은 내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는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씨름부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도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의가사 제대를 해야 했다. 그때부터 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허리 부상에서 오는 통증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안에 자리 잡은 공허함이었다. 더불어 나의 성격은 포악하고 거칠게 변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렇게 점점 깊어져만 가는 우울증 속에서 나는 어둠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우울증보다도 무서웠던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내가 사회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끔찍했다. 특히 우울증은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감받기 어려운 주제였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 나는 그저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유일한 버팀목은 어머니였다.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원 근처의 작은 방을 빌려 공부에 전념하려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었던 학습 습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머리를 책에 묻고 시간을 쪼개 공부했지만 내 마음속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1년을 그렇게 보냈지만 첫 번째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찾지 못한 그날 나는 어머니께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괜찮다며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 도전을 위해 나는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다. 더 큰 도시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학원 근처에서 방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집의 방을 소개받게 되었다. 집주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한때 부동산 개발로 큰 돈을 벌었으나 사기와 소송으로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 지금 남은 재산은 겨우 집 한 채뿐이라며 그는 돈이 급한 나머지 1년치 선불 조건으로 나에게 방을 헐값에 내주었다.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집주인은 경마와 도박에 빠져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도 악화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나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처음 아주머니를 만난 순간 나는 충격과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과거 요가 강사였다는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우아함이 느껴졌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성품이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경마에 미쳐있는 남편을 묵묵히 내조하며 가정을 지켜가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그녀와의 첫 대면 이후로 나는 그녀의 존재를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살짝 웃으며 뒤돌아서는 뒷모습을 볼 때면 그날 밤은 잠을 설칠 정도였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러 서울에 왔지만 내 머릿속엔 온통 그녀로 가득했다. 학원에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느새 나는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고 이번에도 시험에 실패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나는 동네 아래 독서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두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머릿속엔 아주머니 생각뿐이었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산과 흔들리는 나무잎들조차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렇게 한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길 아래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눈이 멈췄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시장 바구니를 든 채 천천히 걸어가는 아주머니였다. 머릿속에 그녀만 생각해서 헛것이 보이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그녀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원피스, 특유의 우아한 걸음걸이까지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당구장 앞에 서 있던 동네 건달 서너 명이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껄렁거리며 길을 막고 있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아주머니가 그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건달 중 한 명이 그녀를 막아섰다. 어이, 아가씨. 어디 다방에서 일해? 얼굴값 좀 하겠는데? 다른 녀석들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와, 진짜 왔고 대박인데. 새로 왔어?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혈압이 치솟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독서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야, 그 손 놔? 내가 소리치며 다가가자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뭐야, 넌 또? 이 여자 남편이라도 돼?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래, 내가 이 여자 남편이다. 손 치워. 그러자 녀석들은 피식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더니 비아냥거렸다. 거짓말치긴.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들이 달려드는 순간 나는 주먹을 쥐었다. 첫 번째 놈은 허리를 붙잡고 땅에 쓰러졌고 두 번째 놈은 내 발길질에 벽으로 튕겨나갔다. 세 번째 놈도 손쉽게 제압했다.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다. 이런 허접한 놈들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뒤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머리를 세게 맞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으로 눈을 뜬 곳은 내 방이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누워 계세요. 움직이면 안 돼요. 고개를 돌리니 아주머니가 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마를 만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서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많이 놀랐죠?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목마르죠? 물 한 잔 드릴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오더니 조심스럽게 내 손에 쥐어주었다. 부드럽게 나를 부축하며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그녀의 다정한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다. 몇 달 후의 일이었다. 저녁쯤 집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돈이 어디 있다고? 대체 어디 숨겨둔 거야?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 돈이잖아.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아저씨는 한껏 분노에 차 있었다. 물건이 던져지는 소리가 나더니 결국 아저씨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잠잠해진 집 안을 확인하기 위해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순자를 꼭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숨겨둔 돈을 찾으려 했던 건지 서랍 속 물건과 옷가지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순자를 데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괜찮아, 순자야. 잠깐만.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잠들게 한 후 다시 거실로 나갔다.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다. 아주머니, 이럴 땐 아무 생각 말고 한잔 하세요. 그러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내가 따라주는 소주를 받아 마셨다. 천천히 입에 머금더니 이내 연달아 두어 잔을 비웠다. 아주머니, 너무 빨리 마시면 체하겠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맨날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어디 남인가요? 그냥 한 식구라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흔들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날 나는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의 속마음을 꺼내는 걸 들었다. 번창하던 아저씨의 사업이 기울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했다. 그는 실패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온전히 그녀에게 쏟아부었고 잊혀짐까지 겹쳐 그녀를 점점 옥죄었다고 했다. 폭언과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말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조용히 잔을 치우고 그녀 옆에 앉아 머리를 매 무릎 위에 뉘었다. 그리고 그녀가 긴장된 다리를 쭉 뻗게 도운 뒤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폭발할 듯 뛰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 젖은 눈가,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지 아주머니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어머, 내가 여기서. 놀란 표정의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방으로 들어가려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보고 나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나를 울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2년이 흐른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주인집 딸 현숙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빨리 와줘. 나 너무 무서워. 현숙은 울음을 삼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병원에서는 상황이 위중하니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아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만나며 가진 돈, 없는 돈까지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고 했다. 사고 당시 둘이 동해에서 대게를 먹고 놀다 술을 한잔했는데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 며칠 후 장례식을 치르며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주인 아줌마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계속 계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니.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내가 걱정스레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도 저랑 현숙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셔야죠.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시면 저희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그래, 알았어. 내 말이 맞다. 사실 내가 없었으면 난 더 힘들었을 거야. 경태야,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우리가 남인가요? 그녀는 슬며시 고개를 들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남이지 그럼.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웃으시면 얼마나 예쁜데요. 그리고 우리가 꼭 무슨 사이는 아니어도 남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 참 애매하네. 경태, 우리 이참에 오누이로 지내볼까? 오누이는 좀 싫은데요.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무슨 남녀 사이야. 경태는 젊고 멋진 총각이고 난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과부인데. 과부면 어때요? 연상이면 또 어때요? 남녀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참 너 때문에 웃는다. 고맙다, 경태야. 그럼 웃은 김에 현숙이 오면 돼지갈비 먹으러 가요. 간만에 소주도 한잔하고요. 그래, 먹고 힘내야지. 잘 먹고 살아야지.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그녀는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32살의 나. 이제 막 7급 공무원이 된 나는 요즘 뉴스에서 들리는 공무원. 소리가 남일 같지 않다. 부사관을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에 올인한 지 7년 만에 합격했지만 사실 이 타이틀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별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은 늘 고비의 연속이었다. 집안 형편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보증 문제로 큰돈을 날리면서 삶이 급변했다. 대학은 자퇴했고 집과 땅은 경매로 넘어갔다. 가족은 반전세 아파트로 이사했고 나는 생계를 걱정하며 허둥지둥 살았다. 그러던 중 군대를 다녀온 뒤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더 험난했다. 우선 공부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월세, 인터넷, 공과금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와 교재비까지 더하면 이건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 정도가 아니었다. 이거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술에 의존하는 날들이 늘었다. 특히 5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빠졌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방황하던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 자기야, 딱 2년만 더 해보자. 그동안 한 게 아깝잖아. 내가 도울게. 분식집을 운영하며 번 돈 대부분을 내 학원비와 용돈으로 지출하던 그녀. 자기 공부 잘 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항상 묻고 챙겨주던 그녀 덕분에 나는 방황하던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따뜻한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다시금 내 목표를 떠올렸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진짜 끝났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2년 뒤 드디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할 수 있다고. 이제부터 더 행복하게 살자. 그녀는 내가 합격한 뒤에도 여전히 나를 아껴주었다. 우리는 내년 3월에 결혼하기로 했다. 이제는 딸 현숙도 나를 아빠처럼 따르고
그녀의 가족처럼 나도 그녀를 가족처럼 여긴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자기야,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녀는 나를 일으켜 세웠고 나는 이제 그녀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만 할 순 없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늘 월세방을 전전하며 불투명한 인생을 두려워했던 내가 이제는 당당히 그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랑이란 참 좋은 것이다. 그 따뜻함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기야, 앞으로도 우리 늘 함께 행복하자. 이제는 내 차례다.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주고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녀가 내게 준 사랑만큼 나도 보답할 것이다. 어떤 길이든 함께 걸을 사람만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